안녕하세요. 제가 대중가요는 잘 모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아침 연못인가? 작은 연못? 양희은이 부르기도 했고.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앞 강의에서 과연 괴테의 소설 비레른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예술의 종말을 주장하고 있는가? 일견 보면 그러한 주장은 타당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게 타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괴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좀 조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민용의 예술세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용은 언어가 굉장히 어눌하고요. 또 말보다는 춤을 많이 추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춤이라는 것도 괴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 영역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민용이 부르는 노래와 또 민용이 추는 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소설의 3권 1장에 너무너무 유명한 민용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대는 아는가 저 레몬꽃 피는 나라를 이라는 행어로 시작되는 시인데요. 이건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가곡으로 작곡되기도 했던 그런 시이기도 하죠. 제가 일부분을 읽어보면요. 첫 연은 당신은 아시나요? 저 레몬꽃 피는 나라를 뭐 이렇게 쭉 해서 자기의 고향 아마도 이탈리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관한 노래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연은 당신은 아시나요? 그 집을 이탈리아에 있을 로마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집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에서는 당신은 아시나요? 그 산, 그 구름다리를 노새가 안개 속에서 제 갈 길을 찾고 있고 뭐 이렇게 어디를 가는 그래서 어떤 다리를 건너 어떤 계곡을 지나 어떤 산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노래합니다. 아마도 1년과 2년에서 노래했던 자기의 고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강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의 핵심이고요. 공간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동경은 거의 절대적인 동경입니다. 동경일 뿐인 것이죠. 이 노래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세 번째 연에 나오는 당신은 아시나요? 그 산, 그 구름다리를. 이것은 아마도 괴테가 1775년에 스위스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유명한 협곡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괴테 당시에는 그곳이 몽블랑보다도 더 높은 곳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이 거길 거다라고들 기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고트하르트라는 곳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2106m라고 이제 거기 표말이 붙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거기 가면 동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그 위치에서 괴테가 이탈리아 쪽을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을 동판으로 새겨놨고 바로 이 위치에서 보이는 그 내용을 그 모습을 괴테가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그림이 바로 괴테가 직접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당시 그렸던 그림. 바로 이곳을 지금 민용의 시에서 하나의 소재를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민용의 고향인 이탈리아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럼 하프타는 노인은 어땠을까요? 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몇 개 나오는데요. 고독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는데요. 고독의 몸을 바친 자, 그는 곧 홀로 남게 되리라. 좀 더 가다 보면 한번 정말 고독해질 수만 있다면 그땐 밤낮 없이 그렇게 찾아온다네 번민이 고독한 나를. 고통이 찾아온다네 고독한 나를. 나 언젠가 무덤 속에서 고독할 때야 비로소 번민도 고통도 날 홀로 두리라. 하프타는 노인의 가장 핵심되는 그 모티프는 바로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상태의 고독입니다. 민용은 자기가 그리워하는 동경하는 대상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이 하프타는 노인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서 자기 내면의 고독 속에 절대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탑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노인이 이런 말을 하죠.
사실은 노인은 원래는 아닙니다. 좀 젊은 사람인데 노인처럼 보였던 것이긴 한데 하여튼 이 하프타는 노인이 이런 말을 하죠. 저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우정과 사랑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우리에게는 보통 우정과 사랑은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일 텐데 하프타는 노인은 우정과 사랑이 자기에게 가장 잔인한 것이라는 거죠. 아마도 외부 세계와 완전히 절연된 채 자기 내면 세계에만 존재해야 하는 하프타는 노인에게는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나의 행동, 나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정과 사랑이 자기에게는 가장 잔인한 것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프타는 노인의 이러한 절대적 고독은 결국 일종의 광기로 변해버리죠. 중간에 보면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이 광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프타는 노인이 보여주는 예술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고독만을 표현할 뿐 그 어떤 외부의 대상에 대한 대상과의 교류를 이야기한다거나 그 자신의 예술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프타는 노인과 민용의 죽음은 당시에 이 소설이 나왔을 당시 18세기의 상황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멜랑콜리를 구현한 것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멜랑콜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천재적인 예술가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소통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 그것이 멜랑콜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두 가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용과 하프너는 바로 멜랑콜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들의 예술은 이런 멜랑콜리한 특성들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멜랑콜리한 예술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절대적인 동경만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고독만을 이야기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탑사회가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을 잘 돌보려고 하고 하프타는 노인이 갖고 있는 광기를 치료하려고 하고 또 민용은 심장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심근경색이 있는데 아마도 민용이 심근경색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증세로 보면. 이 둘을 잘 치유하려고 어쨌든 노력을 기울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인물은 탑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에게서 하나의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에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의 특성을 한번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기는 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탑사회라는 것은 매우 이성적인 원리가 관철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계몽주의적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 17세기, 18세기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특히 계몽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이 유토피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멜랑콜리 금지입니다. 멜랑콜리는 이성적 또는 계몽주의적 유토피아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몽주의적 유토피아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탑사회가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을 거절한 것,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 멜랑콜리 금지의 요소가 작품으로 표현된 것이고 괴테는 그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괴테에게는 절대적 배타성을 지니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탑사회의 이념이 탑사회 구성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괴테 자신에게도 그랬을 것인가?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유토피아처럼 그려지는 탑사회에서는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의 이 멜랑콜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이 보여준 예술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테가 말하는 참된 예술, 진정한 의미의 예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작품을 쓸 무렵
괴테가 실러라는 그 동료 작가가 있었는데 실러와 함께 진행했던 하나의 일종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딜레탕티즘 크리틱, 딜레탕티스무스 크리틱이라니까 딜레탕티즘 비판이라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서 딜레탕티즘을 비판해서 극복하고 참된 예술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괴테하고 실러가 공통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던 딜레탕티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칙만 준수하면 훌륭한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와 또 하나는 예술가의 내적인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기만 하면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자연주의적 성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적 성향이죠. 이 둘은 모두 딜레탕티즘의 동일한 특성입니다. 괴테는 실러와 함께 바로 이러한 딜레탕티즘을 극복하기를 원했어요. 당시에 퍼져 있었던 일종의 예술적 유행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딜레탕티즘에 관한 괴테의 비판에서 보면 바로 민용과 하프너가 보여주는 예술 행위는 전형적인 주관주의적 경향의 예술입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동경 또 절대적 고독만을 내면의 상태만, 감정의 상태만을 표현하려는 이러한 둘의 예술은 건강한 예술이라기보단 뭔가 극복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런 예술이었던 것이죠. 또 민용 같은 경우는 춤을 추는 소녀라고 했잖아요. 민용의 신체는 매우 부조화스러웠다고 묘사되어 있고요. 그가 추는 춤을 보면 달걀춤이라는 이상한 춤을 추는데 달걀을 놓고 그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춤을 추는 뭐 그런 춤인 것 같아요. 작품의 서술을 보면 거기서 보면 마치 태엽을 감고 그 태엽이 풀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딜레탕티즘 비판에 관한 괴테의 글을 보면 춤과 관련하여 딜레탕티즘의 가장 나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민용이 보여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신체의 불균형한 발달, 그 다음에 기계와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자연스럽지 못한 몸 동작, 이것을 딜레탕티즘의 대표적인 예로 꼽고 있거든요. 따라서 민용과 합타는 노인이 보여준 노래나 춤 이런 것들을 통해 표현되는 예술은 괴테가 생각하는 건강한 예술이라기보다는 딜레탕트한 예술입니다. 그것은 권장되어서는 안 되는 예술인 것이죠. 그러면 딜레탕트한 예술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괴테가 생각하는 건강한 예술은 어떤 것일까요?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술가는 대상이 지닌 깊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수성의 깊이에까지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단지 가볍고 피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자신의 작품에서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유기적인 것을 자연과 경쟁하면서 창출해내게 된다. 괴테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대상의 깊이, 대상은 예술가의 밖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술가의 밖에 외부 세계에 놓여 있는 그 대상의 깊이에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술가 자기 자신의 감수성의 깊이에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의 깊이와 예술가 자신의 주관성의 깊이, 객관성의 깊이와 주관성의 깊이,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추구할 때 비로소 건강한 예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괴테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민용과 합타는 노인의 예술은 전적으로 자신의 감수성의 깊이에만 몰입한 예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괴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칙을 부여하는 진정한 예술가는 예술적 진리를 추구한다. 맹목적 충동을 따르는 법칙이 없는 예술가는 딜레탕트한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적 현실성을 추구한다.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기만 하는 것. 예를 들면 민용의 춤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자를 통해서, 즉 예술적 진리를 통해서 예술이 지고의 정점, 가장 높은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후자, 즉 자연적 현실성을 통해서는 예술이 가장 저급한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예술이기는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술 중에 가장 낮은 단계라는 것이죠. 일단 괴테는 이러한 자신의 참된 예술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술은 하나의 독자적인 작은 세계를 구축하는데, 독자적인 세계, 이것도 굉장히 설명할 것이 많은 그런 주제이긴 한데 넘어갑니다. 이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진행되며,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세계만의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는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판단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느껴지길 원한다. 예술은 예술만의 고유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술의 고유한 법칙은 무엇일까? 이것을 매우 모순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율적인 예술은, 즉 독자적인 작은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예술은 초자연적이지만 그러나 비자연적이지 않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이지 않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죠.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율적인 예술은, 즉 자기만의 고유한 작은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강한 예술은 자연적이지만 동시에 초자연적이다. 자연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동시에 초자연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비자연적이어서는 안 되죠. 설사 초자연적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명료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술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괴테의 생각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괴테의 주장에 비추어 봤을 때 민영과 하프타는 노인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예술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술적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기보다는 이른바 딜레탕트한 예술이라고 여겨졌던 주관주의적 경향이 강한 대상의 깊이와 작가의 감수성의 깊이를 동시에 구현하지 못한 예술에 대한 비판, 이것이 민용과 하프타는 노인의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반드시 그들이 죽는 방식으로 그것이 묘사되어야 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물론 이 부분은 그 탑사회라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아주 건강한 예술을 구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예술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탑사회가 갖고 있는 절대적 배타성에 대한 비판, 이것이 또 다른 한 요소일 거라고 봅니다. 절대적 배타성을 보여주는 탑사회의 모습은 괴테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제시하는 그런 목표 지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예술에서나 아니면 어떠한 인간의 공동체에서나 독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것이 괴테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양소설, 독일어로 빌둥스로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괴테의 비렐르마이스의 수업시대라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완전히 형성시켜 나가는 것. 왜 연극세계로 들어가야만 했냐는 것이죠. 귀족처럼 자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비렐름의 수업시대는 끝난 것일까요? 자기의 본성과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자기 목표다라고 그랬잖아요. 비렐름의 형상의 목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비렐름이 도달한 지점은 어디였나?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 하나를 연구해서 박사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주제는 정말 다양한데, 저는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행위자는 관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괴테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